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미리 만나보고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 면접. 오늘은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 면접에 나온 국민의힘의 김용남입니다. 네, 국민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오늘 면접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네.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받은 간단한 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 이력서. 이름 김용남. 나이 53세. 소속 국민의힘. 선수 초선. 지역 수원 8달. 종교 개신교. MBTI ESTJ. 이상 끝.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봤더니 소위 말하는 N잡러이시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 제가 원외니까 직업을 또 가져야 가족 부양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 근무도 하고 방송 출연도 간간히 하고 또 책도 쓰고 네. 그리고 늦가을에는 김장도 무지하게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얘기 안 해주셨어요. 투자 자산 운용사이시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얼마 전에 예. 제가 시험 쳐갖고 자격증만 땄고요. 소위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그 실무 경험은 아직 없고요. 예. 자격증만 시험 쳐서 땄습니다. 그래도 투자 자산 운용사라는 게 관심도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자격도 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따시게 된 건지 이게 또 궁금했습니다. 원래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금융 관련한 수사를 좀 했고요. 대학원도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증권거래법, 지금의 자본시장법입니다만,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공무원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배워서 검사할 때도 주식 투자를 안 했었고, 근데 그쪽에 법률적인 관심을 늘 갖고 있다가 실제로 운영하는 거를 좀 공부를 해보자.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시험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시험을 얼마 전에 쳐서 다행히 한 번에 붙어서 자격증은 예.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인턴이나 뭐 실무 경력을 못 쌓아서 써먹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따신 걸로. 네네. 그럼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내년 주식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금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예. 주가는. 근데 지금 한국은행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문제는 이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유의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형편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을 상장시킨다는 얘기는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퍼블릭 컴퍼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퍼블릭 컴퍼니를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상장 법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시키면 우리나라 주가가 뭐 당장이라도 2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 이 거버넌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내년 4월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네. 이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앞장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은 조만간에 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예. 의원님하고 이런 금융시장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이 얘기 좀 더 오래 하면 재밌는데 오늘 책도 시간이 내셨어요? 없겠죠. 예. 제가 쓴 소액주주 혁명이라고요. 네.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긴 책이고요. 그 책을 주제로 해서 이번 주 토요일 12월 2일 오후 4시에 수원 팔달구청 옆에 있는 팔달문화센터에서 제가 북콘서트를
갖게 되니까요. 예.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광고를 하실 기회를 주셔서 자산운용사로서의 김용남 전 의원을 만나보실 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김장철이라서 여기저기서 김장 행사가 정말 많이 열립니다. 네. 저희가 봤더니 이번 달에만 김장을 5번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건 일부만 올려서 그렇고요. 다 올리신 게 아니었습니까? 10번 넘게 했죠. 그럼 김장의 거의 달인이 되셨겠네요. 제 칭찬 많이 받아요. 가면 잘하셔가지고 예, 버무리는 거 이렇게 골고루 잘해줘야 되는데 속까지. 꼼꼼하게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습니다. 네. 정작 집에 있는 김치는 담그셨습니까? 저희 집은 김치를 사 먹습니다. 그렇게 김치를 많이 담그시고. 아니 뭐 김장을 할 권한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 집에 김장을 할지 사 먹을지 권한은 다른 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분들을 위한 김장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 동네 김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의 정치 이력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학교를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사법연수원 24기이신데 네. 동기분들 중에 유독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장관, 금태섭 전 의원이 같은 기수이신 거고요. 민주당의 지금 현역 있죠. 5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도 저희 연수원 동기예요. 네. 그 기수가 유독 그 정치인들이 많은 이유가 뭐 특별히 있다고 보시나요?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기 중에는 원희룡 장관이 가장 먼저 국회에 입성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16대 총선에 입성을 했으니까 상당히 일찍 했고 그 이후에 나경원, 이상민 의원 뭐 입성하고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동기분들끼리 이렇게 지금도 교류를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따로 모임을 하기는 어렵고요. 각자 만나면. 바빠서 뭐 요새 원희룡 장관님은 워낙 잘 나가셔갖고 뭐 만나기 어렵죠. 그러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서울지검 또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셨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역임을 하셨는데 법조인으로서 이제 검사의 길을 걸으시다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검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법조인으로서 국회가 만든 법을 놓고 해석을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게 법조인인데 법을 좀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법률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또 법 취지 자체가 조금 잘못 제정되어 있는 법들도 많고 해서 이걸 직접 뭐 남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뿐만 아니라 아예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자. 큰 틀을 정하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정치권 입문을 결심하고 뛰어들었는데 지금 고생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9대 국회 때 수원병 재보궐선거에 이제 정계 거물로 꼽히는 손학규 후보랑 맞붙으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에서 태어나시고 초중고도 수원에서 나오시고 수원 토박이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첫 선거를 거물과 붙으셨는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7월 30일 날 이루어진 재보궐선거에서 저뿐만 아니라 당시 제가 소속된 정당이 그 재보궐선거를 많이 이겼어요. 예. 이겼는데 저는 워낙 상대방이 거물이신 분이라서 사실은 대권 주자였죠. 네. 그때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께서 정당 대표도 역임했고 정당 대표뿐만 아니라 뭐 대선 도전도 실제로 하셨고 워낙 거물이셨는데 제가 이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수원 사람이라 이긴 것 같아요. 수원 사람이 수원 8달에 출마를 해서 거물이시지만 외지인으로 비춰지는 분하고 대결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요인을 찾아보자면 그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꽤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큰 바람이 순풍을 탔었죠. 정권 초기였죠. 예. 2014년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수원병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예, 거의 뭐 뼈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김용남의 경제교실이라는 걸개 그림을 걸어놓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경제교실이라는 단어가 또 약간 친근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주로 제가 막
경제 전반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개선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들이 주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웃 주민들한테 오시면 차도 한 잔 나누면서 주식 관련된 얘기 또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는 장소를 조그맣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원병 지역을 보니까요. 남평우 남경필 부자가 무려 24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고 네. 20대와 21대 최근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내리 당선됐습니다. 예전에는 보수 정당에 유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거든요. 지역 민심하고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그 예전하고는 지금 주민 구성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수원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희 당 쪽이 주로 선거를 이기던 동네들이 없어지고 거기가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좀 유권자의 변동이 심해져서 최근 성적은 특히 수원 쪽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저희 당이 2번에 걸친 총선에서 국회의원 5개 선거구에서 모두 5대 0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 석 내지 2석이라도 찾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예. 뭐 내년 총선을 예상해 보자면 그렇게 녹록한 선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위기론 거론됐던 게 수원병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큰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유권자들께서 저의 진심을 좀 알아주지 않으실까. 이게 남들이 수도권 출마하다가 떨어지면 뭐 다른 데로 좀 더 좋은 선거구로 이전하기도 하고 뭐 영남으로 도망가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저는 정말 뼈를 묻고 이번에 3전 4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3번 연속 수원에서 선거를 졌거든요. 이제 예. 2번은 총선 그리고 작년에 수원시장.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선거는 뭐 0.5% 차이로 졌는데 이번에 또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니까 네.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수원병 지역 당내 경쟁이 지금 치열해 보입니다. 당장 이혜련 당협위원장이 있고 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출마가 거론되고요. 최근에 인터뷰하시면서 내전을 벌일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은혜 수석은 수원 쪽은 출마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언론에서 한두 번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만 예. 김은혜 수석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원은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열세 지역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경선을 거칠지 어떤 형태로 공천이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천이 결정되면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만 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이겨왔던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탈환을 할 수 있겠죠. 총선에서 2번이나 맞붙으셨던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이번에 다시 맞붙으시게 되면 이제 3번째가 되시는 건데 그렇죠. 어떤 전략으로 이번에 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일단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뭐 최측근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 네. 그리고 선거 경험이 저보다 더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부터 총학 선거도 여러 번 치르셨을 거고 또 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선거를 돕는 경험도 저보다 더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선거를 상당히 잘 치르는 정치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선거를 더 열심히 치러야 되겠고 저는 제가 내년 4월에 국회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지를 뚜렷하게 정해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지 지역개발을 어떻게 해나갈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께 널리
설명을 드리면서 예. 지지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가장 잘하시는 분야로 예. 좀 필살기를 발휘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해 수원시장 선거 출마하셨을 때 민주당 이재준 후보에게 0.57% 차이로 정말 근소하게 낙선을 하셨는데 네. 아니 이게 계속 떨어지기만 네. 하셔가지고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힘들죠. 선거 패배하고 나면 그 충격이 몇 달 이상 갑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는 개표 초반에는 제가 우세 그리고 거의 유력인가 확실까지 잠깐 떴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3시 이후에 뒤집으면서 역전이. 졌는데 네. 예. 그 제가 살면서 옛 어른들이 왜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별로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작년 지방선거 개표를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게 피가 마르는 거구나. 그걸 정말 몸소 느꼈어요. 아니 물을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러니까, 근데 네. 물을 계속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요. 너무 긴장된 상태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피가 마르는 거구나 이제 느꼈거든요. 선거 지고 나서 한동안 이제 충격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2018년 지방선거를 한번 봤어요. 그때는 네. 저는 출마를 안 했습니다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의 후보가 저희 당의 후보를 40% 차이로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득표율이 66대 26이었어요. 차이가 많이 났었네요.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그래서 그 선거 결과를 보니까 40% 차이로 졌던 데서 0.57%까지 따라 붙었으니까 많이 따라 붙었네라는 선전한 거 아닌가? 일말의 위안을 찾으면서 다시 하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지금 수원 지역 가장 큰 현안 어떤 거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가장 큰 거는 수원 군공항 이전인데요. 네. 이거는 수십 년 된 숙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 팔달구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KBS에서 갖고 있는 큰 땅이 있어요. 예. 거기 드라마 세트가 있는데요.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땅이 한 5만 평이 넘는데 제가 선거 공약으로 그곳에 K-팝 공연장 겸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걸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게 방송국에서 소유했던 땅이기도 하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높은데 K-팝 전용 공연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공연장도 만들고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닿을 수 있는 공항 터미널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개발하면 예. 수원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 전체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제가 내년 4월 선거에 국회에 들어가면 뭐 KBS 사장님부터 만나서부터 일을 진행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걸 또 계획도 네, 갖고 계시고요. 저는 최근 수원 전세 사기 뉴스를 많이 봐서 네. 요거는 또 어떻게 챙겨보고 계신지. 이게 사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 회복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사건이 발생한 큰 원인은 지난 정부의 집값이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서둘러서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소위 네. 깡통 전세도 많이 생겼고 또 다급하게 전세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일당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뭐 인천 쪽도 그런 있었죠.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수원도 피해갈 수 없는데 이거는 지금 현행 제도만 갖고는
피해 회복을 시켜주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도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임에 틀림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에 대한 이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금융적인 지원책도 지금보다 훨씬 충실하게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까도 수도권 위기론 거론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타개해 보자고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 출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함흥차사입니다. 아무도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메아리 없는 외침이 돼버렸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누구라도 한 명이 응답을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벼슬이 제일 높은 분이 먼저 응답하는 게 맞겠죠. 김기현 대표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저희가 참패를 했잖아요. 사실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1순위는 당대표죠. 근데 그때 비대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혁신위가 대신 출범했어요. 그리고 혁신위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위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화답해야 될 분이 당대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한 침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후 통첩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래도 기대를 가져보고 계신 걸로. 어찌됐건 결론이 다음 주에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화답이 나오던 정말 화답이 안 나오고 이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혁신위를 조기 종료하면서 혁신 실패 선언을 해버리던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안타깝습니다만 네. 저는 화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플랜 B도 있어야겠죠. 네. 플랜 B의 경우에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당을 누가 이끌면 좀 잘할 것 같다. 비대위원장 적임자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그거를 제가 뭐 직접적으로 거명하기는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일단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들어보자면 정치와 선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네. 그것도 수도권 선거를 잘 이해하는 분이어야 해요. 예. 자기 선거를 몇 번 치러봤지만 소위 영남권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데서 선거 치른 분들은 수도권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또 위기에 강해야 됩니다. 네. 위기에 강하기 위해서 제1 덕목이 뭐냐? 제가 보기엔 용기예요. 아닌 건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빨리 수평적으로 바꿔놔야 된다. 예, 그러기 당정 위해서는 새로 지도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비대위로 전환될 때 그분이 과감성과 용기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당 창당을 뭐 사실상 공언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는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아직도 돌아올 가능성, 돌아올 것도 아니죠. 사실 아직 당에 뭐 있으니까 당에 그냥 있기는 합니다만. 나가지 않으면 되는 예. 거죠. 저는 아직도 50%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 뭐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비례대표를 하지는 않겠지만 지역구 출마를 하겠습니다만 신당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례 몫이 많을 텐데 네. 지금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유지될까? 저는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직 여야가 매듭을 짓지 못했죠. 예. 하지만 병립형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당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선거제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당에서 남아서 할 역할이 주어져야겠죠. 그게 뭐 수도권 선대위원장이 됐던 아니면 어떤 특정 직능 아니면 특정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됐던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왜 대구 출마를 거론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해온 얘기를 종합하면 당연히 수도권 출마 아니면 한 발짝 더 나가서 호남 출마를 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얘기와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 계속하고 큰 정치 하려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저는 왜 뜬금없이 대구 출마를 거론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또 행보가 주목되는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과 후배시기도 하고 검사 후배시기도 한데 네.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청에 근무한 인연은 없어요.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봐도 앞뒤로 제가 떠나고 그 떠난 곳에 한동훈 장관이 근무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력을 보면. 근데 같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보와 요즘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정치 입문하셔야죠. 잘 할 거라고 보세요. 역량도 괜찮을 거라고. 뭐 그동안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답변을 통해서 보여준 순발력이나 이런 것은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일정 부분은 갖춰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일 때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일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후보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을 중에 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되겠죠. 네. 뭐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2027년이 다음 대선이잖아요. 대중적 인지도만 보면 대권 주자급이죠. 전 국민 중에 누구 아세요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 알아요라고 대답이 10명 중에 8명 내지는 9명 나오면 그게 소위 대통령급 인지도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요. 여야 통틀어서 10명이 들똥말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죠. 한동훈 장관이. 인지도로서는 충분히 인지도가 갖췄다. 매우 높죠. 그리고 일종의 어마어마한 셀럽이죠. 예. 가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사진 찍어준다고 예, 하고 뭐 사인 연호가 요청도 나오고. 많고 셀럽인 것도 분명하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대권 주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간밤에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이 됐는데 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죠. 사실상 대패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정부가 이거 유치 뭐 홍보한다, 이제 지지 운동한다고 하면서 여러 뭐 했는데 해외여행 다닌 거냐, 그리고 PT가 좀 수준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여러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부산 엑스포인데 강남 스타일은 그 서울 강남 아니에요? 네. 부산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남 의원님이 스타일은. 보시기에도 좀 미스매치였다. 그 뜬금없죠. 그리고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결과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 아니면 뭐 대중국 외교의 우위 이런 소위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우길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정량 평가는 우길 수가 없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네. 이번에 엑스포 투표 결과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이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예. 거네요. 왜냐하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거는 이걸 정말 전혀 몰랐다, 전혀 예측을 못했다,
그 해도 문제고 어. 어느 정도는 예측을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치 박빙의 승부인 뭐 것처럼 결선 투표 가면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적어도 흘러나오기도 결선 했습니다. 투표는 갈 것처럼 호도했다면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물론 뭐 그게 법률적인 책임의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책임의 의미가 큽니다만 네. 그만큼 눈과 귀를 가린 거잖아요. 네. 결과가 너무 참담해요. 네, 아쉬운 결과였고요. 국민 면접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높아지고 있는데 22대 국회 입성을 하신다면 내가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 아까 금융 관련 얘기해 주신 부분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한국 주식 시장의 그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새 정치인들이 워낙 욕을 먹잖아요. 저도 반성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만 국회 입성하게 되면 비속어나 신조어도 잘 안 쓰려고요. 품격 있는 언어의 언어를.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민들 앞에서 청취자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국민 면접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